나는 박명수입니다. 75살. 40년간 서울의 택시를 몰았습니다. 2024년 늦가을, 나는 황금빛 노을 실버타운 정문 앞에 섰습니다. 붉은 단풍이 물든 정원 사이로 흰색 대리석 건물이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낡은 체크무늬 점퍼를 입고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며 서 있는 내 모습이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겠냐고. 나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서울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곳쯤이야 금방 적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빛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거렸고 곳곳에 놓인 그림과 조각품이 고급스러움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내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 자국을 남길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40년간 택시 운전대를 잡았던 손이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이 다가와 302호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총 5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고 나는 스탠다드 등급이라고. 등급이라는 말에 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작은 아파트를 팔아 겨우 마련한 입주금이었습니다. 아내가 투병하며 썼던 병원비를 생각하면 이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함께 탄 다른 입주자들을 살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부인, 골프웨어를 입은 신사 모두가 여유롭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내 낡은 점퍼를 흘끗 보더니 조금 떨어져 섰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평생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택시 운전사를 바라보는 그 시선 말입니다. 302호실은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원룸 형태의 작은 부엌과 욕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주차장이 보였고 멀리 산이 겨우 보일 뿐이었습니다. 프리미엄 등급방들은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층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캐리어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여보, 언젠가 우리도 좋은 실버타운에서 편안하게 살아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혼자 왔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내 명찰을 확인하더니 안쪽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식당도 보이지 않는 선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창가 좋은 자리는 프리미엄과 디럭스 등급 입주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엔 와인이 놓여 있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된장찌개와 밥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자녀 자랑이 한창이었습니다. 판사 아들, 의사 딸, 대기업 임원.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내 큰아들은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작은 아들은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실하고 착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강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고. 택시 운전을 했다고 대답하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택시. 고생 많으셨겠네. 위로인지 조롱인지 모를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그저 택시 운전사일 뿐이구나.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게시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각종 동호회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골프클럽, 와인 동호회, 클래식 감상회. 내가 낄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한 구석에 장기 동호회라는 작은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택시 쉬는 시간에 동료들과 두던 장기 실력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옆방의 텔레비전 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누비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님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것, 그것이 내 자부심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이곳에서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40년 전 내 택시에 탔던 한 손님이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더 놀라운 것은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입주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섰습니다. 실버타운의 정원은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잔디와 가지런히 정돈된 화단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나는 곧 깨달았습니다.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선들이 그어져 있다는 것을. 운동시설로 향하는 길에 한 무리의 할머니들과 마주쳤습니다. 모두 같은 브랜드의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인사를 하자 그들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멀어져가는 그들의 속삭임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저 양반이 그 택시 운전사래. 스탠다드 등급이라던데. 아이고, 요즘은 아무나 다 받나 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40년간 택시를 운전하며 온갖 무시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취객들의 욕설,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요금을 깎으려는 손님들, 택시 운전사를 하대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여기서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운동실에 들어서자 최신 기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창가에 좋은 러닝머신은 디럭스 이상 등급의 전용이었고 스탠다드는 구석에 오래된 기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나는 묵묵히 구석의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회색 머리,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보자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한서연 판사님이다. 한서연. 그 이름을 듣자 무언가 떠오르는 듯 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옆 러닝머신에 올랐습니다. 프리미엄 등급 전용 기구였습니다. 박명수 씨? 그녀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택시 운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40년 했습니다. 1985년경에도 운전하셨나요? 그럼요. 그때가 제일 혈기왕성할 때였죠.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러닝머신 속도를 높였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그 시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나는 늘 그렇듯 식당 구석자리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할머니였습니다. 김영숙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코노미 등급이라 더 구석에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작은 구멍가게를 했고 자식들도 형편이 어려워서 겨우 여기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때 식당이 갑자기 술렁거렸습니다. 입구에 한 여성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순자. 50년 전 내 첫사랑이었던 여자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우아함을 잃지 않은 그 모습. 은발이 된 머리와 주름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녀를 보는 순간 25살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프리미엄 등급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싼 옷과 액세서리가 그녀의 현재 위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아봤다 해도 지금의 나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속삭였습니다. 저분은 이순자 여사예요. 대기업 회장 부인이었대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내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젊은 시절 순자와 나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한강다리 아래서 첫 키스를 하고 남산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부모는 가난한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택시 운전사 따위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자의 아버지는 나를 불러내 돈 봉투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것 받고 내 딸 주변에서 사라져라. 나는 그 돈을 그의 얼굴에 던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결국 부모가 정해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나는 상처를 안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녀가 내 아내였고 우리는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끔 한강다리를 지날 때면 순자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나는 장기 동호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방에 몇 명의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스탠다드나 이코노미 등급이었습니다. 정태수라는 할아버지가 반겼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장기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이었지만 실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택시 쉬는 시간에 동료들과 두던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태수가 감탄했습니다. 이야, 수가 좋으시네. 다른 사람들도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최강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오? 아, 장기. 참 서민적인 취미네. 정태수가 발끈했지만 최강두는 코웃음을 치며 나갔습니다. 요즘 시대에 장기나 두고 있으니.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요. 그가 나간 후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대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저녁, 나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처럼 건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황금빛 속에는 그림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영숙이 계단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면회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못 온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그랬고 여기 온 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영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아들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프리미엄 등급 라운지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인 파티가 한창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외제차를 타고 와서 부모를 모시고 외식을 하고 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다음 달에 꼭 찾아뵐게요. 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여기는 우리가 꿈꾸던 곳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견뎌볼게. 뭔가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희미했지만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그 희미한 별빛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계급장은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실버타운의 정원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프리미엄 구역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나는 본능적으로 뛰어갔습니다. 40년간 택시를 운전하며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손님, 출산이 임박한 산모, 교통사고, 부상자들. 그때마다 나는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그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해치고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며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이순자 씨, 들리세요? 눈을 떠보세요. 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내 얼굴이 보였나 봅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명수 씨? 50년 만에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곧 구급차가 올 겁니다. 나는 내 점퍼를 벗어 그녀의 머리 밑에 받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순자가 실려가는 동안 나는 물러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손길은 50년 전과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한강다리 아래서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떨림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실버타운은 술렁거렸습니다. 스탠다드 등급의 박명수가 프리미엄 등급의 이순자를 구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칭찬했지만 어떤 이들은 불편해했습니다. 특히 최강두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녁 한서연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나를 자신의 프리미엄 등급방으로 초대했습니다. 넓은 거실과 큰 창문, 고급 가구들이 내 방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도 놀라웠습니다. 한서연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 잘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85년 7월 15일 밤, 비 오는 날이었다고. 만삭의 몸으로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진통이 왔다고. 그때 미친 듯이 달려서 병원까지 데려다준 택시 기사가 있었다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신호를 무시하고 병원까지 질주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뒷좌석에서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낳을 것 같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빨리 운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여자와 아이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지금 의사가 됐어요. 한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죠. 나는 그때 그녀가 판사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한서연은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돌아간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오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곳의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 돈으로 사람을 나누고 과거의 직업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 한서연은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장기 동호회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영숙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영숙을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강두 회장이 당신을 견제하라고 했대요. 프리미엄 등급과 어울리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40년간 택시를 운전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화를 내봐야 손해는 내가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정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순자였습니다. 명수 씨.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멀리서 최강두의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우리는 실버타운 내 카페로 갔습니다. 프리미엄 등급 전용 공간이었지만 순자가 동행하니 막지 못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50년 만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명수 씨는 변하지 않았네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변한 게 없다면 그것도 문제죠.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가진 게 없으니. 가진 게 없다니요? 명수 씨는 많은 걸 가졌어요. 용기, 따뜻한 마음, 그리고 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요. 후회 없는 삶. 정말 그럴까? 나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 만약 50년 전 그녀의 부모를 설득했다면, 만약 더 노력해서 성공했다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강두가 들어왔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순자 여사, 왜 이런 사람과 어울리시는 겁니까? 순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니요? 박명수 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래도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질서가 무너집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질서요? 돈으로 사람을 나누는 게 질서입니까? 최강두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한서연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한서연은 최강두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부당한 차별이 계속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강두는 이를 악물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내 방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숙, 정태수, 그리고 몇몇 스탠다드와 이코노미 등급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태수가 말했습니다. 명수 씨가 앞장서 주세요.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 상처받고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함께 바꿔봅시다. 그날 밤 작은 혁명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내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12월에 첫 눈이 내리던 날 실버타운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갔습니다. 304호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정태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렀대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실족 사고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태수의 방문이 열려 있었고, 아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정태수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혼란 속에서 그 USB를 몰래 주었습니다. 아침 관리소장이 나타나 사고를
단순 실족사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합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태수는 며칠 전부터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의 회계장부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놀라운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의 회계장부, 입주자들의 등급별 차별 대우 증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강두와 관리소장이 주고받은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최강두는 관리소장에게 뇌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대가로 프리미엄 등급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하위 등급의 복지 예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자료를 한서연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검토한 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횡령,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최강두는 이미 실버타운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가 인멸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수 씨, 조심하세요. 최강두가 당신을 위험인물로 지목했어요. 쫓아낼 방법을 찾고 있대요. 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런데 순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최강두와 제 남편이 사업 파트너였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최강두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강두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정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한서영과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검찰에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강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내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박명수 씨, 조용히 따라오시죠. 나는 거부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그들은 나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숙, 그리고 다른 스탠다드와 이코노미 등급 입주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명수 씨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요? 영숙이 외쳤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프리미엄 등급 입주자들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남자들은 결국 물러났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실버타운에 들이닥쳤습니다. 한서연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최강두와 관리소장은 연행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최강두는 건설회사 시절부터 비리를 저질렀고 실버타운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정태수를 계단에서 밀어 다치게 한 것도 그의 지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버타운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최강두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반면 억압받던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수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 명수 씨가 USB를 찾아줄 거라 믿었어요. 고마워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식당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등급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프리미엄과 이코노미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명수 씨, 당신은 영웅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서연이 일어나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이곳이 진짜 실버타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최강두가 구속되고 새로운 관리소장이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실버타운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등급별 구역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로비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인사를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프리미엄 등급이었던 박 여사가 로비에서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망설이는 사이 나는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당신은? 그 택시 운전사. 네, 박명수입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 일이 있은 후 박 여사는 내게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나는 영숙과 함께 만드는 저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요리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스탠다드와 이코노미 등급 사람들만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소박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 냄새가 퍼지자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참여할 수 있나요? 어느 날 프리미엄 등급의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영숙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앞치마는 여기 있어요. 김 여사는 서툴게 팔을 썰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리를 해본 지 오래됐어요. 평생 가정부가 다 해줬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배우면 되죠. 나는 웃으며 칼 잡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김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돈은 많았지만 가족과 함께 밥 먹은 기억이 별로 없네요. 순자도 자주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고급 요리 솜씨를 뽐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명수 씨, 이거 맛 좀 봐주세요. 순자가 국자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국을 맛보고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완벽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 순간만큼은 다시 젊은 연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서연은 실버 법률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재산 문제, 자녀와의 갈등, 사기 피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한서연이 내게 말했습니다. 판사로 일할 때는 법정에서만 사람들을 봤는데 이제야 진짜 삶을 보는 것 같아요. 나는 박명수의 안전운전 교실도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다시 배우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은 단순히 차를 모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수강생 중에는 평생 운전을 못 해본 할머니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니. 70대 할머니가 감격해했습니다. 이제 손주들 데리고 드라이브도 갈 수 있겠어요. 이런 작은 프로그램들이 모여 실버타운의 분위기를
바꿔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복도에서 만나면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울면서 내게 왔습니다. 명수 씨, 아들이 왔어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알고 보니 아들이 아버지가 실버타운에서 행복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아들과 함께 우리가 만든 요리를 먹으며 오랜만에 가족의 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실버타운에 봄이 왔습니다. 정원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화단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엄, 디럭스, 스탠다드, 이코노미. 이제는 의미 없는 구분이었습니다. 이 튤립은 제가 심을게요. 박 여사가 무릎을 꿇고 흙을 팠습니다. 저는 장미를 심고 싶어요. 김 여사가 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순자와 나는 나란히 앉아 씨앗을 뿌렸습니다. 명수 씨, 우리도 이 꽃들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요?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미 피어나고 있잖아요. 정원 가꾸기를 마치고 모두 함께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오래된 가요, 민요, 심지어 최신 가요까지. 그날 저녁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실버타운에 진짜 봄이 왔다. 꽃이 피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온기가 돌기 시작해서다. 우리는 더 이상 등급으로 나뉜 사람들이 아니다. 그저 함께 늙어가는 이웃일 뿐이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시의 불빛에 가려지지 않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마음이 맑아져서 더 잘 보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5월의 어느 날, 실버타운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최강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버타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입주자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최강두가 돌아온 날, 실버타운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내가 돌아왔소. 그는 로비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다시 질서를 바로잡을 때요. 일부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그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님이 계실 때가 더 좋았어. 질서가 있었지. 나는 불안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강두는 교묘했습니다. 그는 대놓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근히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박명수 씨가 영웅 행세를 하더군. 그는 사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사 주제에 뭘 안다고? 일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립을 지키던 사람들이 최강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최강두의 추종자 중 한 명이 영숙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여기는 원래 우리 자리야. 그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항의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 자리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그건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야. 이제 최 회장님이 돌아오셨으니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지.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여기는 모두의 공간입니다. 최강두가 다가왔습니다. 박명수, 당신이 뭔데 간섭이오? 저는 이곳의 입주자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똑같다고? 최강두가 비웃었습니다. 평생 남의 차나 운전하던 주제에 순간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요, 최 회장. 순자가 나섰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잊으셨나요? 횡령, 폭행교사. 그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소. 최강두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여사, 당신 남편과 내가 어떤 사이였는지 잊으셨소? 내가 없었으면 당신 남편 회사는 진작 망했을 거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호하려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때 한서연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 한 판사님. 최강두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법의 수호자께서 오셨군요. 하지만 여기는 법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판사가 아니고. 한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정의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프리미엄, 디럭스, 스탠다드, 이코노미. 모든 등급의 사람들이 우리 편에 섰습니다. 최 회장, 당신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합니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했어요. 김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최강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할 줄 알았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당신들이 감히.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강두는 몇몇 추종자들과 함께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관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를 쫓아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동을 일삼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태수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증언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단에서 떨어진 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강두가 시킨 일이었어요. 제가 그의 비리를 캐고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정태수는 계속했습니다. 박명수 씨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USB를 찾아서 진실을 밝혀줬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실족사한 노인으로 기록됐을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강두의 추종자들마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최강두는 발악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증거가 어디 있소? 그때 한서연이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증거라면 여기 있습니다. 경찰 조사 기록입니다. 당신이 정태수 씨를 해치라고 지시한 정황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최강두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입주자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최강두의 퇴출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95%, 반대 5%. 최강두는 결국 실버타운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이곳의 왕처럼 군림했던 사람이 이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실버타운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긴 건 최강두가 아닙니다. 우리 안의 편견과 차별을 이긴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가 내 옆에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명수 씨,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한서연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이곳이 진짜 우리의 집이 되었다는 것을. 6월의 어느 날 실버타운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서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대학병원 과장이었는데 어머니를 뵈러 왔다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박명수 어르신이시죠?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구해주신. 나는 놀랐습니다. 아, 그때 그 아기가. 네,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의사가 된 후 무료 진료 봉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내 이야기가 큰 영향을 줬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지위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삶을요. 그의 말에 나는 뭉클했습니다. 내가 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나비 효과를 만들었다니.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나를 찾아와 낡은 사진첩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우리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명수 씨, 사실 제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어요. 나는 긴장했습니다. 순자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아기를 안은 젊은 순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 사실 당신 아이예요. 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알았어요. 임신한 걸.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이 정해진 상태였고 남편은 아이를 자기 아이로 키웠어요. 미안해요, 명수 씨. 말해야 했는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미국에 있어요. 의사가 됐어요. 가끔 연락은 하는데. 순자는 흐느꼈습니다. 아이에게도 당신에게도 죄인이에요. 나는 순자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급하게 나를 찾아왔습니다. 명수 씨,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최강두가 재판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백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강두가 30년 전에 대규모 비리를 저질렀대요. 그때 그를 도운 정치인이 있었는데 한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 정치인이 제 남편이었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한서연의 남편은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별거했던 거예요. 한서연이 고백했습니다. 비리를 알고도 막지 못했어요. 판사로서 부끄러웠지만 아이를 위해 침묵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최강두, 순자의 남편, 한서연의 남편. 그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비리의 카르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명수 씨, 당신이 그때 그들을 태운 적이 있어요.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1985년 7월 14일, 제가 병원에 가기 전날 밤이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3명의 남자를 태웠습니다. 그들은 비밀 거래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못 들은 척했지만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강두가 저를 위험하게 봤던 거군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혀야 해요. 비록 제 남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0년 전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실버타운도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왜 최강두가 그렇게 횡포를 부렸는지. 순자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 남편도 그 일에 연루됐어요. 저는 몰랐지만 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됐어요. 정태수가 말했습니다. 박명수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게 묻혔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일입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보다는 진실 위에 세워진 정의가 낫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창밖으로 여름 밤하늘이 맑게 보였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진실이 밝혀진 것을 축하하는 것처럼 6월의 어느 날 실버타운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서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대학병원 과장이었는데 어머니를 뵈러 왔다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박명수 어르신이시죠?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구해주신. 나는 놀랐습니다. 아, 그때 그 아기가. 네,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의사가 된 후 무료 진료 봉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내 이야기가 큰 영향을 줬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지위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삶을요. 그의 말에 나는 뭉클했습니다. 내가 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나비 효과를 만들었다니.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나를 찾아와 낡은 사진첩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우리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명수 씨, 사실 제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어요. 나는 긴장했습니다. 순자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아기를 아는 젊은 순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 사실 당신 아이예요. 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알았어요. 임신한 걸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이 정해진 상태였고 남편은 아이를 자기 아이로 키웠어요. 미안해요. 명수 씨 말해야 했는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미국에 있어요. 의사가 됐어요. 가끔 연락은 하는데. 순자는 흐느꼈습니다. 아이에게도 당신에게도 죄인이에요. 나는 순자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급하게 나를 찾아왔습니다. 명수 씨,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최강두가 재판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백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강두가 30년 전에 대규모 비리를 저질렀대요. 그때 그를 도운 정치인이 있었는데 한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 정치인이 제 남편이었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한서연의 남편은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별거했던 거예요. 한서연이 고백했습니다. 비리를 알고도 막지 못했어요. 판사로서 부끄러웠지만 아이를 위해 침묵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최강두, 순자의 남편, 한서연의 남편. 그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비리의 카르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명수 씨, 당신이 그때 그들을 태운 적이 있어요.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1985년 7월 14일, 제가 병원에 가기 전날 밤이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3명의 남자를 태웠습니다. 그들은
비밀 거래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못 들은 척했지만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강두가 저를 위험하게 봤던 거군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혀야 해요. 비록 제 남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0년 전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실버타운도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왜 최강두가 그렇게 횡포를 부렸는지. 순자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 남편도 그 일에 연루됐어요. 저는 몰랐지만 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됐어요. 정태수가 말했습니다. 박명수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게 묻혔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일입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보다는 진실 위에 세워진 정의가 낫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창밖으로 여름 밤하늘이 맑게 보였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진실이 밝혀진 것을 축하하는 것처럼. 2025년 9월 실버타운에는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리가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은 후 실버타운은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등급제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모든 시설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봄에 심었던 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튤립, 장미, 백합, 각기 다른 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명수 씨. 돌아보니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명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순자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국에 온대요.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아들. 비록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피를 나눈 아이였습니다. 언제 오는데요? 다음 주에요. 학회가 있어서 온다는데 꼭 당신을 뵙고 싶다고. 우리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자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명수 씨, 우리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 50년의 세월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운명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두 분 보기 좋으시네요. 한서연은 이제 실버타운의 입주자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실버타운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KBS에서 취재 나온대요.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실버타운의 변화를 다큐멘터리로 만든다고. 오후에 방송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나를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봤어요. 택시를 운전하며 배운 겁니다. 손님을 태울 때 그가 누구든 안전하게 목적지에 모셔다 드리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PD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더 일찍 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요? 나는 웃었습니다.
인생에 후회가 없을 수 있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인터뷰가 끝나고 우리는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저녁은 이제 실버타운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영숙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순자가 잡채를 만들고 박 여사가 전을 부쳤습니다. 김 여사는 샐러드를 준비했고 정태수는 막걸리를 가져왔습니다. 건배. 한서연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제2의 인생을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 후 나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내가 40년간 택시를 몰며 누볐던 그 도시였습니다. 순자가 옆에 왔습니다. 뭘 생각해요? 그냥. 인생이 참 묘하다고요.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정작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순자가 내 팔에 기댔습니다. 돈도 명예도 결국은 사라져요. 남는 건 사람뿐이에요. 한 달 후 순자의 아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만났을 때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나를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턱선. 어머니가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아버지.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의사로 성공했지만 늘 무언가 빈자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그 빈자리가 채워진 것 같다고. 아버지,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명수 씨, 아들이 의사라니 대단하네요. 영숙이 감탄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건강하고 착하게 자란 게 감사할 뿐이죠. 2025년 가을, 실버타운은 완전히 새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만드는 저녁이 열렸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가족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운동시설은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했고 식당에서는 모두가 섞여 앉았습니다. 장기 동호회는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고 한서연의 법률 상담소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안전운전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운전을 가르치는 것보다 인생을 운전하는 법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도 운전과 같아요. 나는 수강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풍경을 즐기면서요. 어느 날 저녁, 나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1년이 되었다. 처음 왔을 때의 그 불안과 외로움이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진다. 이곳은 더 이상 계급이 나뉜 수용소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되었다. 노년의 행복은 화려함이 아니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비싼 시설도 고급 서비스도 결국은 허상이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었다. 나는 택시 운전사였다. 평생 남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모시는 일을 했다. 그것이 내 자부심이었고 여전히 그렇다. 이제 나는 이곳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을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안내하는 일. 그곳이 행복이든 평화든 사랑이든. 순자와 다시 만났다. 아들도 만났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는 것이다. 영숙, 정태수, 한서연, 박 여사, 김 여사. 이들 모두가 이제 내 가족이다.
황금빛 노을 실버타운. 이름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 황금빛 노을이 드리워지고 있다. 노을은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약속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내일이 있다. 함께할 내일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도 스탠다드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늙어가는 이웃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수 씨, 차 한잔 할래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수 씨. 순자 씨도 안녕하세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부유하지 않지만 풍요로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나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황금빛 노을 실버타운은 평화롭게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